안녕하세요. 자, 강의바다에서 전기기사 내지는 전기산업기사 우리 필기 정규반 과정에서요. 전기기기와 전력공학과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과목을 맡은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 이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 강의바다 수업을 듣고 계신데요. 우리 이제 요 시간은요. 바로 수업 진도가 나가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일단 자 계획을 해야 되겠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격증을 준비할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실 거다라는 마음은 가지실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쏟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정확한 내용 이해를 하시면서도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일단 자격증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기초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 전력하고 기기하고 설비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기초 강의를 약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이 필기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자 필기 과목에 대해서 일단 이제 보겠는데 우선 이 전기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기 기사 쪽 파트와 전기 공사 쪽 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전기 기사가 있고 전기 공사 기사가 있는데 이때 이 전기 기사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전기 산업 기사고요. 전기 공사 기사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전기 공사 산업 기사입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을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서 우리 이제 전기 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쪽이라고 보신다면 전기 공사 쪽은 말 그대로 전기 공사업 관련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이 각가지 기사나 산업기사 필기 시험은 이제 5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 5과목이라고 하는 게 자, 그 중에서 4과목이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기사나 산업기사의 4과목이 공통인데요. 바로 전력공학과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기기와 전기회로는 모든 자격증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제 각 과목별로요. 문항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는 이제 그 과목은 기본적으로 5과목이고 각 과목당 20문제가 돼서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총 100문제에서요. 자, 60문항, 60점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5과목에 총 100문제니까 각 과목당 몇 문항이 되겠습니까? 20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력설비기기회로는요. 자, 우리 각 과목별로 20문항씩 다 출제가 되는데 참고로 얘네들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기사의 시험하고요. 전기공사기사에 나오는 그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돼요.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산업기사하고 전기공사산업기사도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대신 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는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시험 볼 때 좀 문제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실 때 자, 그 오전 타임의 시험이 있고 오후 타임의 시험이 있는데요. 오전 타임의 시험은 이제 기사 쪽,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를 보고요. 오후 타임에서는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공사산업기사를 보는데 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실려있는 이론은 원래는 똑같아요. 단지 문제만 좀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이 기사하고 산업기사 시험 문제, 자, 여기에서요. 이 회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를 보는데요. 전기산업기사는 회로 과목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전기기사는 회로라는 과목에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문항은 어떻게 되냐?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회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 제어라고 하는 파트에서 약 10문항 정도가 추가로 나와요. 그래서 총 이렇게 20문제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기기사가 전기산업기사보다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지죠. 그럼 당연히 시험이 어렵겠어요? 쉬워지겠어요? 예, 보통들 어렵다고 예상을 하시지만 실제 시험은 기사가 더 쉽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게 문제 푸는 스킬만 잘 익혀주신다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공부하는 범위는 더 많아지지만 시험 점수만 봤을 때는요. 기사하고 산학기사를 둘 다 치렀을 때 오히려 기사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좀 높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강생들을 많이 봤을 때. 그래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산업기사보다는 기사 쪽을 치르신 게 더 좋습니다. 어차피 더 급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수강생분들이 선생님 저는 기초 갖고 처음에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먼저 전기기능사를 따고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 따고 전기기사 따려고 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최상위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사와 산업기사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전기기사 쪽 자격증과 전기공사 쪽으로 봤을 때 얘네 이 두 자격증들의 시험 과목의 차이점이 바로 5번째 과목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요 요 5번째 과목에 뭐가 나오냐? 자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실립니다. 그럼 이때 전기기사 자기학에서 20문제, 전기산업기사도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럼 전기공사 쪽 여기도요.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회로에서 20문항이 나오고 전기공사기사는 회로에서 10문제, 자동제어에서 10문제에서 여기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바로 이제 요 5번째 과목 전기공사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는요. 자기학 대신 뭘 보냐? 응용이라는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응용이라는 과목에서도요.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응용이라는 과목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전기공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응용이라는 파트에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추가로 공사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문항 출제돼서 총 20문항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기공사기사는 공부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또 예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눈치 까셔야죠. 그죠? 쉬워져요. 여러분 이 제목이 공사재료인데 전기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자재나 공구 등에 대해서 내용들, 설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 어떤 종류였고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걸 내는데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요.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기공사기사가 시험 문제는 더 쉬워져요. 단지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부하실 때는 전기공사 산업기사보다는 전기공사 기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나 산업기사, 이 자격증 필기시험에 대한 과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만 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은요 전략을 짜야 된다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수강생들을 봐왔는데 지금까지 수강생분들이요 이 5과목들을 똑같은 시간에 공부했을 때 똑같이 점수가 나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과목은 시간 투자 대비 점수가 되게 잘 나오고요. 어떤 과목은 시간 투자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알았으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전략을 짜야지. 어떤 전략을 짜냐?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 뭐해? 더 바짝 점수를 끌어올려 놓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필기시험에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과락이라고 하는 게 나지 않게끔 우리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우리가 총 100문항 중에서 60문항 이상이 되면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만 됐다고 무조건 합격은 아니고요. 각 과목별로 우리 20문항씩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요 20문항에 40점이면 8문항인데요. 8문항 이상이 돼야 돼요.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합격이 됩니다. 전체 점수가 60점이 넘더라도 각 과목에서 40점, 8개 밑으로 나오면은요, 불합격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건 합격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도 자 우리가 점수가 잘 안 나는 과목은 과락이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이건 단순해요.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문제가 골고루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점수가 잘 나고 어떤 부분은 자 문제가 잘 나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잘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어디가 잘 나고 잘 안 나오는지를 아셔가지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만 집중 공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만큼 내용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게 되면 그만큼 공부량은 적어지고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점수를 우리가 자 보장받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서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실 때 자 전체적으로 60점이 넘어야 되겠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은 꽈락이라고 하는 게 나지 않게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5과목 중에서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최소한 2과목 이상은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6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60점에 가깝다고 했지 60점 무조건 넘는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하시려면요. 5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을 무조건 잘하는 과목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꽈락이 나지 않게끔 해준다면요. 100% 합격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는지를 아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 참 특이하게 공부하라는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 공부하려고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그죠? 그래서 5과목 중에 3과목 이상 잘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때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력 과목하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과목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내용이 필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 이 전력하고 설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은 일단 무조건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기기나 회로나 작약에서 잘하는 과목을 꼭 하나 이상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어떤 과목 잘해야 될까? 제가 또 이제 아까 왜 제가 강의하는 게 기기하고 전력하고 그 설비라고 해가지고 기기요 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기기보다는 회로 쪽을 잘 해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회로라고 하는 게 전기가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회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녀석을 잘 해놓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전력이나 기기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기기라는데 기기를 굳이 좀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왜 시험 볼 때 이제 시험에 난이도 조절할 거 아닙니까? 그 난이도 조절용으로 보통 쓰이는 과목이 기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신규 문제라든가 그건 좀 어렵게 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점수가요. 모 아님 도예요. 되게 잘 나오거나 되게 안 나오거나. 근데 이런 그 난이도 조절용 과목에다가 집중했다가 괜히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력 과목이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로 줄어버리니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전력하고 설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회로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합격하려면 어떻게 된다? 5과목 중에 몇 과목? 3과목 이상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 뭐야 돼요? 과락이 나지 않게끔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전체적인 자 우리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어서 제가 맡아서 이제 하는 과목에 이제 전기 기기가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 전기 기기라는 과목 얘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좀 하면서 추가적인 우리가 그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기기라는 과목을 전력 계통상에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그럼 전력 계통이 뭐냐? 말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요. 전기가 만들어지고 소비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력 계통이라고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발생되는 곳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를 소비하는 곳이 있겠는데 그럼 전기를 만들었으면 소비하는 곳까지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전기는 뭐 타고 운반이 됩니까? 전기는요. 전선 타고 운반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길을 전선로라고 해주는데 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과목이나 설비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기라는 과목은 이 전선로 내지는 말고요. 발생과 소비하는 것 위주로 보시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전기를 발생하는 곳, 전기를 만드는 곳 어디입니까? 발전소죠. 그럼 전기를 소비하는 곳, 여러분 집이나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무실 같이 전기를 받기만 하는 곳, 그것을 뭐라고 주냐? 수용가라고 줘요. 근데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전기기기라고 했어요. 기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기를 만드는 기계, 이걸 뭐라고 줍니까? 발전기. 그럼 전기를 소비하는 기계들을 우리가 뭐라고 주냐? 부하라고 해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 믹서기, 재봉틀, 냉장고, 선풍기, TV, 에어컨 이런 전기를 쓰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하라고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전기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일단 지금은 부하가 뭐냐? 전기를 소비하는 녀석들이다라고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때 이 부하의 종류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부하를 우리가 전기를 조금 소비하는 것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전기를 조금 소비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여러분 그 사무실이나 여러분 집에 보시면 전기 쓰는 부하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거 뭐 있으세요? 집에 형광등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조명부하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전열기도 전기를 조금 먹는 거로 들어가요. 우리 집에 전열기 전기 엄청 많이 먹는데 근데 걔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어요. 바로 누구냐? 전동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소비하는 전체 전기량 중에 약 70%가 다 전동기가 먹어요. 여러분 왜 에어컨 한번 틀면 전기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에어컨 안에 있는 전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전기를 조금 쓰는 것과 많이 쓰는 부하로 나뉘는데 그럼 이때 전기기기라는 과목은 이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조명이나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그 전기 공사 쪽 파트 과목 중에 응용이라는 과목이 있죠. 거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기사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랑은 굳이 관련이 없어요. 자, 근데 이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사용하는 전기 크기 자체가 달라요. 보통 전동기는 몇백 볼트의 전압을 쓰지만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압은 몇천, 몇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거 서로 크기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간에 이 크기를 바꿔주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기계 혹시 뭐가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기와 변압기와 전동기 요거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전기를 좀 접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전기는 크게 직류전기와 교류전기로 구분이 돼요. 회로 수업을 들으셨다면 거기서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계를 정류기라고 해주는데요. 얘까지 싸잡아서 만든 과목을 우리가 전기기기라고 해줍니다. 오, 그러면 우리 전기기기는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전동기 이것만 공부하면 되네. 그죠? 별거 공부할 게 없어. 그죠?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공부량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전기기기예요. 그 이유가 사용하는 전기가 직류냐 교류냐 그리고 그 기계의 구조와 원리에 따라서 기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럼 기계 종류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각각에 딸려있는 내용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의외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학이나 회로라는 과목 이거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아. 그래가지고 얘네만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과목이 바로 전기기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굳이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기라고 하는 과목 자 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기계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기계를 만들 때 뭔가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기 안에도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고 저항 같은 이런 전기적인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공부하려면은요, 우선적으로 선행학습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기기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자기학, 그리고 이 기계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이나 저항에 대한 관계에 대한 회로, 그리고 제가 이 기기 설명할 때 전력계통상에 설명드렸죠. 이 전력 과목 관련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위에 대한 내용들을 관련된 것들이 정리된 게 바로 전기기기입니다. 그럼 이 전기기기를 공부하려면 얘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자기학회로 전력을 먼저 내용을 다 끝내놓고 얘를 공부하려면 얘 너무 나중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기기라든가 이런 전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꼭 먼저 선행학습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자기학과 회로 관련된 내용을 따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걸 들으면 저 과목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전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몇 가지 내용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기기를 공부할 때요,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과목에서는 쓰지 않는 기기만의 고유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럼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좀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영어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질문 같지도 않다, 그죠? 여러분, 영어가 쉬웠으면 우리 이런 전기 공부 하지도 않잖아, 그죠? 영어 갖고 먹고 살려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영어 썼으면 영어 쉬웠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쉽게 접근을 하려면 먼저 용어가 돼야 돼요. 자, 말이 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용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트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날 수업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본 용어가 있으면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미 정도만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세히 파란 얘기가 아니라 얘가 어떤 의미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번에 막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날 수업 듣고 새로 접한 용어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용어가 익숙해지시면 내용이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정교육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게 왜 기계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기계 종류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요, 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에 병렬 운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 병렬 운전이라는 내용이 기계 중에 직육이라는 기계에서도 나오고요, 동기기라는 기계에서도 나오고요, 변압기라는 기계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같은 주제가 기계마다 다 있어.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내용이 조금씩 다른가 다 구분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출제자가 문제 내기 되게 좋아하겠죠. 조금씩 다르니까 문제 내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일단 용어와 뭐가 잘 돼 있어야 되냐? 기계 종류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특히 기계 종류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기계 종류며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기계 종류에 대한 문제인지 이 기계 종류 구분이 잘 되어 있으시면은요,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문제를 풀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이 과목,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배우시냐면은요, 자, 우리 구조, 우리 기계들에 대한 구조, 그리고 원리를 배우시고요. 이 구조와 원리에 따른 기계들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 기계들의 종류에 따른 기계의 용도, 그리고 이 기계 종류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고, 이 특성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가 나오냐? 공식이 나오고요. 공식이 나오면 당연히 계산하시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 구조에서 특성까지의 문제를 설명 문제, 공식과 계산 문제를 우리 계산 문제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각 과목별로 20문항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밑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설명 문제가 약 한 12문제, 계산이 약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계산 비중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다른 과목 전력이나 설비, 때에 따라서는 작약이나 그 회로보다 이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게 가끔가다 기기입니다. 기기.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또 두뇌 회전이 빠른 수강생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설명 문제 12개네. 그럼 20문제 중에 이 12문제면 이거 몇 점이에요, 이게? 60점이잖아요, 60점. 맞습니까? 60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기기 공부할 때 설명 문제만 드립다 파가지고 설명 문제 다 맞은 다음에 계산 문제 찍으면 뭐 한두 개 들어가겠지. 그래서 한 13개에서 한 14개, 한 65점에서 70점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강의 경력만 만으로 11년째인데요. 지금까지 이 기기 설명 문제 다 맞춘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이 만점자가 가장 없는 과목이 작약도 아니고 회로도 아니고요. 바로 기기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왜 이 기기라는 과목이 난이도 조절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신규 문제가 최소 한 문제나 두 문제는 꼭 들어가요. 근데 이 신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신기해. 우리 수강생분들이요. 풀어도 틀리고 찍어도 틀리고 긁어도 틀리고 일단 틀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기존에 있던 문제를 똑같이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좀 말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내는 문제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말 조금만 바꾸면 이것도 뭐라 생각하냐? 이것도 신규 문제로 착각을 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풀어도 틀리고 찍어도 틀리고 긁어도 틀리겠죠. 일단 틀려. 그래서 설명 문제를 다 맞추고 싶어도 다 못 맞춰요. 점수가 모자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절대로 계산 문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원래 다른 과목도요. 계산 문제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도 있겠고 중요한 문제나 중간짜리 문제도 있겠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보통 나와봐야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인데 얘네들은 이해하는데 몇십 분, 푸는데 몇십 분, 또 몇십 분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럼 차라리 이런 과목은 뭐 하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요거 안 하고 차라리 이제 뭐 하는 게 낫겠어요? 쉬운 거나 중간짜리 문제가 요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6개에서 7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할 때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걸러드립니다. 그런데 나 싫다. 나는 어려운 문제 꼭 맞추고 싶고 가져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 뭐 하시면 되냐? 저희 강의받아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딱 봐도 저 왠지 좀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려요. 대신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계산 문제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계산 문제는요. 쉬운 문제, 중간짜리 문제, 내지는 중요한 문제, 또 하나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필기 한 방에 붙으실 거 아니야. 그죠? 필기 한 방에 붙을 거 아니야? 한 방에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필기 한 방에 붙고 우리가 실기해야 되는데 이 실기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 실기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 그거까지 해서 요 3가지 정도를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꼭 챙겨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같이 풀어드리는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구나. 계산을 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다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기기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기기라는 과목은요. 크게 직류전기를 쓰냐 교류전기를 쓰냐에 따라서 직류전기를 쓰는 직류기와 교류전기를 쓰는 교류기, 그리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계 정류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류다 교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때 질문 좀 들어볼까? 여러분 직류다 교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류가 뭐예요? 교류. 제가 보통 이런 걸 질문하면 교류요?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형이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직류하고 교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방향성이에요. 얘 전압이나 전류 얘네가요. 한쪽 방향으로만 있으면 직류. 얘가 왔다 갔다 바뀌면 교류라고 해줘요. 다시 자 우리 전압이나 전류가요. 자 우리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이거를 교류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럼 직류는 뭘까? 직류는 또 이거 질문하면 또 수강생이래요. 일정한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직류와 교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이라고 했었죠. 그럼 직류가 뭐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강생이 일정한 거요 라고 대답했다고 볼게요. 근데 이건 완벽한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 전류가요. 위로 흘렀다가 끊겼다가 또 위로 흘렀대요. 그러면 얘 지금 보시면 크기가 일정해요? 아니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없다가 커졌다가 작았다 없다가 지금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 반대쪽에 흐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기기에서는 얘도 직류라고 봐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공부하실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전략을 짜실 때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류전기를 쓰면 직류기, 이런 교류전기를 쓰면 교류기라고 해주는데 이 직류전기를 쓰는 직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냐?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교류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리와 구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뭐가 있냐?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동기기하고 유도기는 또 각각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로 나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에 비해서 기계 종류가 더 많았네. 아까는 그냥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정류기만 했는데 지금 들어봤더니 기계 종류 더 많아졌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들으시면 기계 종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기는 공부하는 양이 많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기계 종류를 왜 쫙 다 나열하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목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골고루 잘 나오는 과목은 없다고 했었어요. 어딘 시험에 잘 나오고 어딘 시험에 잘 안 나오는지 그런 게 있다고 했었죠. 그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시험 가까워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더 효과적일 거냐.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이게 평균입니다. 문제마다 매번 이제 시험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직류기 같은 경우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 마지막에 배우는 정류기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교류기 파트에서 약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교류기 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수강생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맨날 공부할 때 책 보면 어디만 시꺼매? 맨날 앞에만 시꺼매잖아. 그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니지 우리 동영상이니까 집에서 보통 동영상 보겠구나.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복습할 거냐고 묻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복습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강요해요. 여러분 수업을 듣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수업을 듣는 거는 어디가 중요하면 얘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복습하면서 얘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게 더 중요한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복습하실 때 자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자 용어 보시고 뭐 개념 보고 그 문제 풀어요. 근데 보통 수강생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 한 과목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 과목 이렇게 넘어가실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요. 1번 과목 다 끝나고 2번 과목 끝날 때쯤 되면 이미 1번 과목은 잊혀지는 게 많아. 그래서
5과목을 같이 골고루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기기라는 과목 오늘 첫날 해서 이제 복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전력 보고, 셋째 날 회로 보고, 넷째 날 자기학 보고, 그러다가 한 여섯째 날 또 기기를 공부해요. 자, 근데 이때 공부할 때 우리 수강생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시냐? 아, 맞다. 기초 같은 시래되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봐. 그럼 첫날 배웠던 거 용어 정리, 개념 정리 다 하고 오늘 오늘 수업 듣는 거 복습 다 해서 딱 시계 봤더니 밤 12시야. 그 우리 뭐 해야 돼? 자야죠. 내일을 위해서. 그러다가 며칠 있다 또 기기 수업을 들어요. 그럼 또 복습하실 거 아니야. 그죠? 나 지금 물어본 건가? 아니, 복습하라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복습을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다. 기초 같은 시래되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또 다시 봐. 그 오늘 배운 거, 오늘 수업 들은 거 반도 복습 못했는데 벌써 새벽 1시야. 그 뭐 해야 돼? 자야죠. 내일을 위해서. 해서 얘 수업 진도는 자꾸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수강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꾸 맨날 앞에만 봐요. 그래서 직육이는 하도 많이 봐갖고 완전 도 같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봤어. 그리고 정육이는 마지막 장이나 마지막에 본 거라 좀 기억이 나. 그런데 이거 두 개 합쳐봐야 최대 7개예요. 어차피 꽈락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일단 철칙이 있어요. 자, 무조건 수업을 들었으면 반드시 꼭 먼저 복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할 때 그날 수업을 들은 것부터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습 반드시 하며 그때 복습은 그날 수업을 들은 거 먼저 복습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직육이라는 과목이 가장 기초고 여기서 배운 용어나 개념이 다른 기업도 쓰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편이에요. 그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진도를 천천히 나가니까. 그죠?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육이는요. 여러분들이 딱 그 수업들을 계획을 짜놓으시고 직육이 딱 끝날 때까지만 집중 공략해 주시고요. 교육위로 넘어가는 순간 교육위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전술. 전략 전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교류기 같은 경우에는요.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로 나뉘는데 이때 이 변압기와 그리고 유도기는 유도 발전기와 전동기가 있는데 유도 발전기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 출제 정도 되는 정도로 잘 안 나와요. 유도기는 거의 다 전동기 내용인데요. 이때 요 변압기하고 유도 전동기 얘네들이 자 시험에 많이 나올 때는 거의 60점 가까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도 어차피 필기 한 방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점점 또 자신감이 없어지네 목소리가. 그죠? 네. 하긴 뭐 동영상 들으시면 대답도 안 하실겠지만 속으로라도 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필기 한 방에 붙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부분의 내용이 나중에 실기시험에 또 나와요. 그래서 얘만큼은 다른 파트보다는 더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 많이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예. 보통 수강생분들이 필기 따로 실기 따로 공부하시는데 아닙니다. 필기하고 실기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필기에서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실기 때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요. 자, 필기 따로 실기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필기 공부할 때요. 실기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있으면 여기는 실기에 나옵니다 라고 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기 붙고 실기 공부를 대비해서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필기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5과목 중에 잘하는 과목 몇 과목? 3과목 이상 만들어야 된다. 단, 어려운 과목,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은 뭐 해야 된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과목 파트의 문제는 안 틀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합격의 일단 첫걸음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계산 버리지 마세요. 대신 다 가져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 중간짜리 중요한 문제, 그리고 나중에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는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목별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완벽하게 내 걸로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전략 과목을 전력, 그 다음에 설비, 회로를 했다라 볼게요. 예, 그리고 기기하고 자기하고는 좀 어려워서 좀 배제해놨어. 그런데 각 과목별로 일단 중요한 건 잘 해놨어. 근데 내가 회로하고 설비하고 전력 중에 전력이 이상하게 되게 어렵게 나오고 중요한 거 별로 안 나왔어. 근데요, 재미난 게 전력에서 중요한 게 별로 안 나오면은요, 회로나 그 기기나 혹은 작약 쪽에서 중요한 게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중요한 부분에서 그거만 잘 내 걸로 맞춰놓고 자 시험만 맞춰주신다면 무조건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필기시험은요,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문제, 쉬운 문제, 중요한 문제를 안 틀리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합격을 위한 전략 3가지 설명드린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늘 새겨놓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확실히 보장된 합격률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공사기사나 이제 전기공사 산업기사 관련돼서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예를 들어가지고 합격하기 위한 전술,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항상 머릿속에 이 내용은 꼭 박혀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로 우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우리 브리핑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